신혼집에서 살인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마는 제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엔 그저 행복한 신혼이었어요. 결혼식도 예쁘게 올리고 시어머님은 웃으시며 강남 근처 단독주택을 선물해 주셨죠.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한 행복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어요. 이사 첫날, 지하실에서 발견한 20년 전 일기장 한 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어머님이 나를 해치려 해. 이게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아. 그때는 몰랐어요. 웃으시며 며느리를 반겨주시던 시어머님이 사실은 수십 년간 가족들을 살해해온 연쇄살인마였다는 걸. 그리고 제가 그분의 마지막 타겟이 될 거란 걸. 결혼식을 올린 지 이제 막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늘 드디어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는 날이에요. 시어머님께서 결혼 선물로 주신 단독주택이에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마당도 있고 아늑한 2층 집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이 집에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님은 집을 보여주실 때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좋은 집을 선뜻 내어주시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20년 전에 시어머님께서 직접 사신 집이더라고요. 한동안 세를 주다가 비워두셨다가 저희 결혼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이삿짐 정리를 하면서 남편은 2층을, 저는 1층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도 되어 있고 도배도 새로 해주셔서 별로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구석구석 살펴보니 손봐야 할 곳이 꽤 있더라고요. 여보, 여기 붙박이장 안쪽이 좀 습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따 확인해 볼게. 남편은 위층에서 열심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1층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주방 한쪽 벽에 있는 이상한 문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창고인가 했는데 열어보니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지하실이 있다는 말씀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집을 보러 왔을 때도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호기심에 문을 활짝 열어보니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여보, 여기 지하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층에서 정리하던 남편에게 소리쳤죠.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정리하느라 제 목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한 발짝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죠. 이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총 15개였어요.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공기는 점점 더 탁해졌고 습기 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지하실은 생각보다 꽤 넓었어요. 대충 봐도 15평은 되어 보였죠.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보니 오래된 가구들이 천으로 덮여 있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낡은 책장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여러 개의 상자들이 놓여 있었죠. 이런 걸 다 어떻게 치우지?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둘러보는데 문득 책장 맨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손전등 빛에 반사된 것 같았죠. 몸을 숙여 자세히 보니 작은 자물쇠가 채워진 나무 상자였어요. 다른 물건들과 달리 먼지가 그리 많이 쌓여 있지 않았죠. 호기심에 상자를 꺼내보았어요. 생각보다 가벼웠고 크기는 평범한 서류 상자 정도였죠. 자물쇠는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어요. 살짝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도대체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들린 남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편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여기 봐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상자에 관심을 보였어요. 녹슨 자물쇠는 생각보다 쉽게 부서졌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 그리고 은색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은 붉은색 가죽 표지였는데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치자 깔끔한 필체로 쓰여진 글씨가 보였죠. 1999년 3월 15일.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새 신부로서의 첫걸음을.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거 첫째 형수님 거예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렸어요. 첫째 형수님이라면 20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는 시어머님의 첫 며느리였죠. 여보, 이거 읽어봐도 될까요?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지하실 한켠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죠. 첫 장부터 행복이 가득했어요. 1999년 3월 15일.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새 신부로서의 첫걸음을 기록하고 싶어서. 어머님께서 이 예쁜 일기장을 선물해 주셨다. 시댁에 온 지 일주일, 모든 게 꿈만 같다. 특히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동이다.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시고 살림하는 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 남편은 오늘도 출근하면서 우리 마누라 많이 서운하지? 하고 물었다. 전혀 서운하지 않다고 했다. 정말 행복하니까. 1999년 3월 20일. 어머님께서 오늘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서툴러서 모양이 예쁘진 않았지만 맛은 괜찮다고 하셨다. 우리 며느리 손맛이 있어 하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셨다. 따뜻한 어머님의 손길이 참 좋다. 1999년 4월 3일. 오늘은 어머님과 시장에 다녀왔다. 장보기도 가르쳐 주시고 맛있는 떡도 사주셨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와서 집안이 환해졌다고 하시면서 웃으셨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친정엄마도 이렇게 잘해주시진 않으셨는데. 일기장을 넘기면서 우리는 점점 더 긴장됐어요. 첫 며느리의 행복했던 신혼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한 기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란 걸 우리는 알고 있었죠. 여보, 이분이 정말 사라지신 거예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갑자기 사라지셨대요. 그때 전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님이 많이 우셨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한참을 찾았지만 일기장을 더 넘기자 5월의 기록이 나왔어요. 여전히 행복한 일상이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슬며시 보이기 시작했죠. 1999년 5월 10일. 요즘 어머님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다. 무언가 불만이 있으신 듯한데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한숨만 자주 쉬신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행복했던 새 신부의 일기가 어떻게 비극으로 변해갔을지 생각하니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일기장의 분위기는 5월 중순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행복했던 문장들 사이로 불안과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1999년 5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어머님께 꾸중을 들었다. 남편 와이셔츠에 얼룩이 져서 세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분명 깨끗했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으셨나 보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해야겠다. 1999년 5월 18일. 이상하다. 분명 어제 저녁 설거지를 깨끗이 했는데 아침에 어머님이 그릇이 기름져서 밥맛이 없다고 하셨다. 다시 확인해보니 정말 기름기가 있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누군가. 아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1999년 5월 23일. 요즘 들어 자주 현기증이 난다. 피곤해서 그런가? 어머님이 매일 아침 건강해지라고 직접 우려주시는 한약차를 마시는데도 왜 이럴까?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야지. 걱정할 테니까. 남편과 나는 일기를 읽으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첫 며느리의 글씨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문장도 짧아졌어요. 1999년 5월 30일. 무서워. 어제 분명히 잠그고 잤는데 내 방문이 열려 있었다. 누가 들어온 걸까? 어머님? 설마. 그럴 리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1999년 6월 2일. 남편에게 말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다. 내가 예민한 걸까? 어머님은 여전히 친절하시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미소를 지으실 때가 있다. 마치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것처럼. 1999년 6월 5일.
오늘은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오랫동안 서 계셨다. 내가 뒤돌아보기 전까지 말씀도 없이 깜짝 놀라서 그릇을 떨어뜨렸더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왜 이리 신경질이야? 하시면서 웃으셨다. 그 웃음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돈다. 일기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금의 시어머님,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하신 분이 설마 이런 일이. 남편은 일기장을 떨리는 손으로 넘기면서 말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어머님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아직 더 끔찍한 진실이 남아있을 거라는 걸. 6월 중순부터의 일기는 더욱 불안하고 절박한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1999년 6월 15일. 이제는 확신할 수 있다. 어머님이 내 음식에 뭔가를 넣고 계신다. 오늘은 어머님이 끓여주신 국을 몰래 화분에 버렸다. 그러자 저녁부터 어지럽던 증상이 사라졌다. 하지만 어머님은 내가 국을 안 먹었다는 걸 아시고는 1999년 6월 18일. 어젯밤엔 정말 무서웠다. 새벽에 깼는데 어머님이 내 방 안에 서 계셨다. 자는 줄 알고 계셨던 것 같다. 나를 보시더니 아이고,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하시면서 나가셨다. 하지만 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건 약봉지 같았다. 1999년 6월 20일. 남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날 믿어주지 않았다.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오히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진 거라고. 어머님은 그 후로 더 자상해지셨다. 하지만 그 눈빛, 마치 승리한 듯한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일기를 읽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죠. 1999년 6월 25일. 도망가고 싶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친정에도 말할 수 없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어제는 어머님이 이 집에 있던 며느리들은 다 도망갔어. 넌 오래 버티는구나 라고 하셨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 집에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다고. 무서워. 너무 무서워. 1999년 6월 30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어제 우연히 지하실에서 어머님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전 남편과 전 며느리들 이야기. 모두 실종됐다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를 찾아야 해.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야겠다. 1999년 7월 1일. 어머님이 아세요. 내가 알아버렸다는 걸. 오늘 아침 평소와 다르게 직접 방에 차를 들고 오셨어요. 그 미소. 더는 쓸 수 없을 것 같아. 누군가 이 일기장을 발견한다면. 제발. 경찰에. 마지막 문장은 급하게 쓴 듯 글씨가 흘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백지. 더 이상의 일기는 없었어요. 여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20년 전 그날, 이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하실에서 나온 후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시어머님. 항상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그분이 20년 전에 이런 일을. 여보, 우리 일단 이 일은 비밀로 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거도 부족하고 어머님을 의심하기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님을 똑같이 대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보여주시던 환한 미소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죠. 특히 어제는. 우리 며느리, 이제 임신 준비해야지. 내가 매일 아침 보약을 다려줄게.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20년 전 첫 며느리의 일기가 떠올랐거든요. 매일 아침 시어머님이 주시던 한약차 이야기. 저도 모르게 괜찮아요. 제가 따로 영양제를 먹고 있어서. 라고 거절했죠. 그때 시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내 다시 환하게 웃으시며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걸로 먹지. 라고 하셨지만 그 순간의 차가운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지만 밤에 잠을 설치는 게 느껴졌어요.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뒤척이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여보, 나도 기억이 나. 첫째 형수님이 실종되고 난 후에 어머님이 지아씨를 폐쇄하신다고 하셨어.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시어머님의 평소 행동들이 하나둘씩 수상하게 떠올랐어요. 지나치게 자상한 태도, 항상 제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시는 것, 특히 제가 요리할 때면 어느새 뒤에 서 계시곤 하는 거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알면 안 되는 걸 알아버리면 예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것들이 전부 다르게 보여요.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이제는 시어머님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시어머님도 제가 뭔가를 알아차렸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시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을 때 저도 모르게 흠칫 놀랐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혹시 무슨 걱정 있니? 그날 밤 남편이 야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친구를 불러 같이 있으려 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들르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취소했죠. 시어머님이 가신 후 왠지 모를 불안감에 지아씨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구석구석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손전등을 들고 내려가는데 계단 밑에서 희미한 스크래치 자국을 발견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끌고 내려온 것 같은 자국이었죠. 책장 뒤편을 살펴보다가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가족 사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죠. 1988년 첫 번째 남편 김철수, 1992년 두 번째 남편 박용호, 1996년 세 번째 남편 이재민, 그리고 현재의 시아버님은 네 번째.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사진 속 남자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지만 뒷장으로 갈수록 사진이 없어졌어요. 대신 신문 스크랩이 있었죠. 의문의 실종 사건, 원인 모를 가장의 실종, 경찰, 단서 없는 실종 사건의 난항. 더 뒤적이다 보니 접혀있는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병원 진단서였어요. 시어머님 앞으로 된 20년 전 정신과 진단서였죠. 망상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의심. 그리고 그 뒤에는 처방전들. 하지만 모두 중간에 끊겨 있었어요. 치료를 중단하신 걸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한 메모였어요. 완벽한 가정을 위해서는 모든 걸 제거해야 해. 방해되는 건 전부 다. 특히 며느리들은 시어머님의 필체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앨범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때였어요. 우리 며느리, 혹시 뭘 찾고 있니? 뒤에서 들려온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언제 내려오셨는지. 계단에 서 계신 시어머님이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날 밤 가까스로 핑계를 대고 지하실에서 빠져나왔어요. 시어머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시면서 지하실은 위험하니까 다음부터는 내려가지 마렴. 이라고 하셨죠. 다음 날 저는 몰래 경찰서를 찾았어요. 20년 전 첫 며느리의 실종 사건 기록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래된 사건이라 문서 찾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죠. 아, 1999년 7월 실종 사건이요? 잠깐만요. 담당 경찰관이 낡은 서류철을 꺼내왔어요. 이상한 사건이었죠. 당시 신고는 시어머니가 하셨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가출했다고. 친정에도 연락 없이 사라졌대요. 수상한 점이 있어서 수사를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서류를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첫 며느리 실종 전후로 이상한 신고들이 있었더라고요. 며느리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시어머니가 진술하셨어요. 실종 직전에는 정신이 많이 불안정했다고. 그래서 자발적 가출로 결론 났죠. 하지만 정작 친정 부모님의 진술은 달랐어요. 우리 딸이 결혼 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건강이 안 좋아졌다. 더 놀라운 건 이 집 주소로 과거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의 이전 결혼. 모두 남편들이 의문의 실종을 당했고 며느리들도. 이 주소지에서 실종 신고가 총 5건이에요. 하지만 모두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미제로 남았죠. 수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경찰관의 말에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님이었죠. 며느리, 지금 어디니? 오늘은 내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님의 친절이 공포로 다가왔으니까요. 특히 특별한 음식이라는 말에서는.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서 독극물 검사지를 샀어요. 이제부터는 시어머님이 주시는 음식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죠. 시어머님을 의식하며 지내다 보니 전에는 미처 몰랐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매주 화요일마다 시어머님이 혼자 장을 보러 가시는데 꼭 같은 시간에 같은 약국에 들르신다는 걸 알게 됐죠. 궁금해서 어느 날 몰래 따라가 봤어요. 시어머님은 약국 구석에서 약사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으시는 걸 봤죠. 처방전도 없이. 집안 구석구석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자주 쓰시는 서랍장에서 이상한 물약과 가루약들이 나왔어요. 라벨도 없고 수상한 약들이었죠. 며느리, 이제 곧 손주도 봐야 할 텐데. 시어머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배를 뚫어져라 쳐다보시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임신에 좋은 약을 구했어. 매일 한 봉씩만 먹으면. 식은땀이 났어요. 약을 받아든 순간 첫 며느리의 일기가 떠올랐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어서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순간적이었지만 분명 무서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지. 하긴. 내 며느리들도 다 처음엔 그랬었지. 며느리들이라는 복수형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지하실 문 앞에서 혼잣말을 하시는 걸 봤어요. 다들 여기 있지. 얌전하게. 그래야지. 가장 무서웠던 건 제가 시어머님을 관찰하는 만큼 시어머님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면 어느새 뒤에 서 계시고 제가 전화할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셨죠. 며느리,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내가 끓여주는 국도 잘 안 먹고. 마치 제가 음식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지하실에서 찾은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니?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걸까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하실을 확인하고 싶었죠. 시어머님이 동창회에 가신 틈을 타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책장 뒤쪽 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첫 며느리의 일기에서 지하실에서 어머님의 일기장을 발견했다는 구절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벽을 더듬다 보니 한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느껴졌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작은 틈이 보였죠. 떨리는 손으로 그 부분을 눌러보았어요. 그러자 카탁 마이너스. 벽면이 살짝 열렸어요. 비밀 공간이었던 거죠. 안에는 오래된 가죽 수첩 여러 권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의 일기장이었죠. 1988년 3월 15일. 오늘도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데려갔다. 완벽한 가정을 위해서는 제거해야 해. 1988년 7월 1일. 첫 번째 성공. 생각보다 쉬웠다. 약은 역시 믿을만해. 1992년 12월 24일. 두 번째도 깔끔하게 처리했다. 이번에는 지하실이 유용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님은 모든 걸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남편들과 며느리들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러다 마지막 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1999년 7월 1일. 이번 며느리는 영리했다. 내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지. 이제 지하실에서 영원히.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던 신문 스크랩.
의문의 실종 사건, 경찰 수사 난항.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지하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며느리. 그걸 찾고 있었니? 시어머님이었어요. 언제 돌아오신 걸까요?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계셨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문장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완벽한 가정을 위해서는 방해되는 건 모두 제거해야 해. 얼떨결에 청소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시어머님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지하실에 갇혀있는 꿈, 시어머님이 웃으시며 차를 건네는 꿈. 잠에서 깨면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죠. 남편은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무슨 오해가. 남편의 말을 들으며 고민했어요. 증거를 보여줘야 할까? 하지만 그랬다가 시어머님이 먼저 알아차리시면. 게다가 경찰에 신고하자니 확실한 증거도 없고. 일기장들을 가져오자니 시어머님이 지키고 계실 테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어요. 며느리, 이거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할까? 시어머님이 내미신 차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어요. 마시지 않으면 의심할 테고 마시면 첫 며느리처럼 될지도 모르고. 며느리, 널 보면 20년 전이 생각나는구나. 그때 그 애도 똑같았어. 처음엔 순수했지만 자꾸 거슬리는 행동을 하더라고. 시어머님의 말씀에 온몸이 굳었어요. 은근히 위협하시는 거였죠. 사실 그동안 며느리들이 많았어. 다들 착했지. 처음에는. 하지만 완벽한 가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넌 어떻게 할래? 차라리 직접적인 협박이 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담담하게 마치 일상적인 대화처럼 말씀하시니 더 오싹했거든요. 시어머님,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죠. 시어머님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들 왔니? 마침 며느리랑 좋은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이대로라면 저도 첫 며느리처럼 될 거라고. 내일은 꼭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일기장, 병원 진단서, 시어머님의 수상한 행동들.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야기했죠. 여보, 당신이 믿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에요.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보,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그럴 리가. 게다가 우리 형수님은 그냥 가출. 하지만 제가 지하실에서 찾은 시어머님의 일기장을 보여주자 남편의 얼굴색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첫 며느리의 마지막 일기를 읽고 난 후에는 이걸 보세요. 시어머님은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첫 며느리뿐만 아니라 이전 남편들도.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일기장을 넘기더니 갑자기 어떤 걸 떠올린 듯 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고등학생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 첫째 형수님이 사라지기 전날 어머님이 늦은 밤에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걸 들었거든. 이번에도 깔끔하게 해결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 내 와이프는 좀 다르구나. 이전 며느리들은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칭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죠. 어쩌면 내가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믿기 싫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며느리 저녁 먹으러 왔어. 시어머님의 목소리였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죠. 일기장을 급하게 숨기는 동안 시어머님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아서. 문이 열리는 순간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 지낼 순 없다는 거.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저는 경찰서를 찾았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왔죠. 일기장들, 병원 진단서, 수상한 약물들. 20년 전 미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님을 만났어요. 이런 내용이라면 사건을 다시 열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형사님의 말씀대로였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죠. 매일 아침 시어머님이 가져다 주시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모든 음식과 음료는 증거물로 수집하겠습니다. 과학수사팀에서 성분 분석을 할 거예요. 며칠 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시어머님이 주신 차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된 거예요.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독약이었대요. 이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섰네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지하실 수색을 위한 영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 필요했죠. 자백을 받아내면 좋겠지만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오신 분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형사님의 말씀대로였어요. 시어머님은 너무나 치밀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유인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죠. 당신이 무슨... 여보,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첫 며느리처럼 될 거예요. 이걸 끝내야 해요. 경찰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에게 녹음기를 달아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에 잠복하기로 했죠. 내일 시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할게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걸 슬쩍 넌지시 말씀드리면서 계획을 세우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순 없었죠. 전화기를 들고 시어머님께 연락했어요. 어머님, 내일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그래, 며느리. 내일 맛있는 거 해갈게. 전화를 끊고 남편과 서로를 바라봤어요. 내일 모든 게 끝나길 바라면서.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님이 오시기로 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경찰들은 이미 아파트 곳곳에 잠복해 있었죠. 저는 녹음기를 켜고 기다렸어요.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죠. 며느리, 오늘은 특별히 내가 직접 만든 약과를 가져왔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였죠. 그러다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며느리는 어떤 분이셨나요? 순간 시어머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죠. 왜 갑자기 그런 걸? 지하실에서 일기장을 봤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님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셨죠. 그래. 그럼 다 알고 있는 거니? 네. 다 알아요. 이전 남편들의 일도, 다른 며느리들의 일도. 시어머님은 갑자기 웃기 시작하셨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죠.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무 똑똑한 것도 문제야. 첫 며느리도 그랬지.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약병이었죠. 이미 내 차에 넣었어. 조금만 기다리면.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체포하겠습니다. 시어머님은 놀라신 기색도 없이 그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20년 만에.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시어머님은 계속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죠. 완벽한 가정을 위해서였어. 넌 이해 못하겠지만. 경찰차에 오르시는 시어머님을 보며 20년 동안 이어져 온 비극이 마침내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끝일까요? 시어머님이 체포되고 난 후 가족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특히 시아버님은 충격이 너무 크셨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몰랐지. 시아버님은 계속 자책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님도 조금씩 건강이 안 좋아지고 계셨더라고요. 매일 아침 시어머님이 주시던 보약 때문이었을까요?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어머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을 떨었죠. 난 그동안 뭘 한 거지. 형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시는데도 모른 척. 시댁 식구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어요. 일부는 절대 믿을 수 없다며 시어머님을 변호했고 일부는 예전부터 뭔가 이상했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친척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어요. 작은아버님. 그러고 보니 갑자기 실종되셨었지. 사촌 형수도 시어머님이랑 살다가 갑자기. 하나둘씩 드러나는 과거의 의심스러운 사건들. 우리 가족만이 아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하실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어요. 오래된 약병들, 처방전들,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들까지. 남편은 매일 밤 제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제대로 한 걸까? 어머님을.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대로 두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라는 거. 시어머님은 구치소에서도 여전히 미소를 지으셨대요. 면회를 간 시아버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당신을 위한 거였어요. 완벽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니까요. 친척들은 이제 우리 집을 피했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생각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완벽했던 것 같던 가정이 알고 보니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것이었다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은 시어머님을 살인, 살인미수, 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시어머님이 법정에서 모든 걸 담담히 인정하실 때였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모두 완벽한 가정을 위해서였어요. 시어머님은 마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듯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남편은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차를 들였죠. 특별한 차를. 두 번째 남편은 도박을 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남편은 의심이 많았어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려서. 재판장은 물론이고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며느리는 너무 똑똑했어요. 지하실에서 제 일기를 발견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가정에는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셋째 며느리는 시댁을 무시했어요.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번 며느리도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아버님이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고백은 그 다음이었어요. 사실 내 첫 남편도 그래요. 지금의 남편 아버지도.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을 이으셨죠. 그 사람도 조금씩. 하지만 이번엔 실패했네요. 며느리 때문에. 정신과 의사의 증언도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중증의 망상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계셨대요. 완벽한 가정에 대한 집착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재판은 계속됐지만 이미 결과는 뻔했어요. 시어머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죠. 마지막 재판날, 시어머님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난 그저 완벽한 가정을 원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 미소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여전히 그때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시아버님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더 이상 혼자 지내실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크셨거든요. 남편과 저는 그 집을 팔았어요. 너무나 많은 비극이 묻혀있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지하실은 경찰이 철저히 조사했지만 아직도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대요. 가끔 시어머님께서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오세요.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완벽한 가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편지를 읽지 않아요. 얼마 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뻐해야 할 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과연 우리는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남편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저를 위로해요. 우리는 달라질 거야. 어머님처럼은 절대.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보면서 불안해져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님처럼 되진 않을까? 완벽한 가정을 추구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진 않을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요. 남편과 함께요.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며칠 전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완벽한 가정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 곧 태어날 아이에게 약속했어요. 엄마는 절대로 할머님처럼은 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은 불완전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년 전 그 지하실에서 사라진 첫 며느리를 위해 기도해요. 언젠가는 그분의 유해라도 찾을 수 있기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